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박성 변호사입니다.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그 형법 기출 해설을 한번 해보니까 시간이 정말 빠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파트 부분에서는 좀 더 강도를 있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한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반복되거나 좀 상당히 어떤 지엽적인 그런 부분, 해설제로 보시면 그냥 바로 해석이 되는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것도 제가 좀 해드리긴 하겠지만 다 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넘기고 핵심되는 쟁점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형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형사법이라고 제가 지칭을 하면 형사법은 객관식과 사례형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문제 갖고 오는 유형들이 좀 더 사례형으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객관식 문제를 이게 지금 답을 맞췄다라고 그치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어떤 식으로 변형될 수 있다라는 그 변형의 가능성까지 다 염두에 두시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결국에는 사례풀이를 다 사례 문제까지 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출석을 잘 하시는 분은 이번 강의가 다 마치고 나면, 형사소송 강의가 마치고 나면 제 기본서를 제가 드릴게요, 몇 분께. 그러니까 출석도 꼼꼼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죠. 자, 관할과 관련된 부분인데,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법경찰관 P는 갑이 A의 재물을 절제하였다는 범죄의 사실로 갑을 긴급 체포하면서 체포 현장에서 갑이 소지하고 있던 도품을 영장 없이 압수했다.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는 압수입니다. 자, 이후 갑은 자, 밑줄 X지방법원에 자, 절도죄 공소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있고, 그 다음 제1심 공판 심리 중에 있다. 한편 을은 장문인 줄 알면서 갑으로부터 도품의 일부를 취득했다는 범죄 사실이죠. 그러니까 작물 취득죄가 되겠네요. Y지방법원에 있습니다. 밑줄. 자, 핵심 뭐죠? 사물 관할이 동일하다 이거예요. 사물 관할이 동일할 때 그 병합 관할에 누가 있나 이거죠. 누가 이 병합에서 판단할 수 있죠?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게 사건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갑과 을은 절도범과 작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병합관은 인정됩니다. 여러분, 이 개념 자체를 이해하셔야 돼. 앞부분이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사물관할일 때 어떤 법원이 이 사건을 담당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야. 병합관할은. 자, 반면에 병합 심리는 뭘까요, 여러분? 자, 병합 심리는 뭐냐면 이 관할 중에 누가 이 관할을 가질 것인지를 누가 결정하느냐의 문제예요. 누가 결정하느냐의 문제. 됐어요? 병합 관할은 누가 갖고 있느냐의 문제.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죠. 병합 심리는.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관할이 결정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구분하시고, 제가 문제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건 이런 거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입니다. 1번. 만약 갑이 A의 재물을 자신의 부친의 재물, 밑줄, 부친의 재물로 오인했다. 좀 갑은 절도의 범인이죠. 이때 부친의 재물을 오인했다. 이 부분은 구속요건적 착오에 해당될까요? 이게 뭐예요? 직계 존속, 직계 혈족의 재물에 대해서 절도를 했다. 이 부분은 형면제 사유예요. 맞아요? 형면제 사유이기 때문에 이른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뭐냐면 인적 처벌 조건에 대한 인식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은 구속요건적 착오에 해당하지 않아요. 범죄 체계론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2번입니다. 자, X지방법원과 Y지방법원의 자, 밑줄. 공통되는 직권상급 법원은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밑줄 결정으로 X지방법원으로 하여금 갑과 을의 공소사실을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뭐라고요? 병합심리.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병합심리할 수 있겠는가? X지방법원과 Y지방법원은 뭐예요? 사물관할이 같죠. 토지관할만 달라요. 급이 같은 급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급이기 때문에 그 같은 급에서는 그 혼자서 결정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급수가 똑같기 때문에 얘보다 더 한 급수가 높은 애가 결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합심리의 그 실체는 뭐다? 이보다 공통되는 직권 상급 법원이 결정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는 안 나타났지만 급이 달라, 사무관할이 다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급이 높은 놈이 결정하는 거예요. 바로. 자, 3번입니다. 만약 을의 범행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은 Y지방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서 확정, 밑줄. 무죄 확정됐답니다. 자, 이때 을이 갑의 제3의 공판기일에 증여 소환돼서 허위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공동필요의 증언 거부권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왜 없죠? 사건 관련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없죠? 확정 판결 받았잖아요. 유죄 확정 판결 받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해서 다시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증언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이때 거짓말을 얘기했다. 허위의 진술을 얘기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위증죄가 된다. 했던 중요한 형법 판례였습니다. 자, 4번입니다. 만약 압수물을 환불 받을 도품의 소유자가 압수 후에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밑줄.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자, 재산이 압수가 됐어요. 나중에 이게 사건이 종결됐을 때 이게 국가에 몰수가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나 그 당사자에게 환불을 해줘야 돼. 환불을 해준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 대응하는 권리로 이 당사자는 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 환불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환불 청구권을 포기한다. 그럼 과연 포기가 되는 겁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공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행정법 공부하실 때 공법상의 권리는 포기한다 그래도 포기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P가 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도품에 대해서 압수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 아니하고 밑줄 압수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체포 현장이니까 사후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사후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48시간 내에. 맞아요? 자, 그런데 영장이 없었답니다. 그럼 뭐가 되죠? 위수증이 되죠. 위수증은 증거 동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를 하면 동의했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갑과 을은 갑의 부친인 A. 자, 부친에다 밑주셔야 돼. 자, 이런 게 나오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갑의 부친 A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죠. 저희 형법에서는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공모, 고의의 내용이 뭔지부터 확정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겁니까? 강도 공모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특수 강도 공모예요. 그래서 강모 공모라고 생각하면 틀린 거야. 특수 강도 공모야. 항상 사람 문제는 갑과 을, 병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항상 특수가 붙어요. 절도도 마찬가지고. 자, 이 상태에서 범행을 약속한 장소에 갑이 나타나지 않자 자,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가 더 나가겠죠, 보통은. 자, 을이 혼자서 A의 재물을 강취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자, 범행을 약속한 장소에 갑이 나타나지 않자 을 혼자서 나아갔답니다. 자, 그때 범죄 사실 공소 제기됐던 밑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병합 심리 중에 있다.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자, A는 을을 강도죄로 고소하였으나 갑은 고소하지 않았다. 밑줄 갑은 고소하지 않았다. 자, 한편 제1심 공판 가정에서 검사는 을의 강도죄 공소 사실에 대해서 폭행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밑줄 절도죄로 공소 사실을 변경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는 거예요. 야, 객관식 문제에서 사례형, 특히 사례 형태를 띠고 있는 이 부분에서 자,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부친 이런 게 나타났다. 또는 만약에 1심이 아니고 2심 이렇게 있으면 그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들이 좀 더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자, 공소장 변경이죠. 공소장 변경도 핵심이겠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갑은 범행 현장에 가지 않았더라도 공범인 을이 강도 범행을 실행했기 때문에 강도죄 공범 책임진다. 자, 나타났습니까? 자, 특수강도 공모를 했어요. 공모한 상태에서 누가? 을만 나아갔어요. 갑은 어디서 이탈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갑이 만약에 실행에 착수가 됐다 안 됐다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보통 보면 두 사람이 합의를 했거나 공모를 한 경우에서 한 사람이 이 공모한 것보다 더 나가요. 또는 뭐 적게 하든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경우에 자, 결국에는 실행에 착수가 됐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가담하지 않았던 이 사람이 실행 착수 전에 이탈했는지 실행 착수 이후에 이탈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사례 문제에서는. 그래서 실행 착수 이후에 이탈했다 했으면 중지 미수가 쟁점이 되는 겁니다. 실행 착수 전에 이탈했으면 공모관계 이탈이 문제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갑 같은 경우는 아예 범인 약속 장소에 아예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일은 실행 착수 전 이탈인데 예컨대 갑이 아주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다. 이 범죄에 있어서 모든 범죄의 어떤 장소나 범죄 방법이나 이런 걸 모든 기획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이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탈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탈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이 문제 자체는 약간 좀 허점에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 경우에 갑은 범행 현장에 가지 않았더라도 공범인 을이 강도 범행을 실행했기 때문에 강도죄 공범 책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사람이 단순 가담자였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공모관계 이탈이 되잖아요. 어떤 재판관치죠? 강도를 예비했던 재판관치는 거예요. 강도 예비죄. 그럴 때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입니다. 갑의 범행은 상대적 친고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강도잖아요. 강도 X. 강자가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강도. 준강치죄, 준점유강치죄. 그러니까 점유강치죄, 그리고 강제집행 면탈죄, 그리고 손괴죄 이런 것들은 상대 친고죄 아닙니다. 자, 3번. 법원이 공소 변경을 허가한 경우에 공소장 변경이 을에 대해서 불이익이 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기간 공판 절차를 정지할 수가 있고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건 헌법 조문입니다. 이때 정지된 기간은 법원의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구속되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상황인 거예요. 공소 변경을 통해서 재판 기간이 이제 정지가 됐다 했을 때는 그 기간만큼은 산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살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4번입니다. 결국 이 4번을 하려고 이 사례 문제 낸 거예요. 밑줄 Y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하면서도 자, 사건을 사물 관할권에 있는 Y지방법원 단독 판사에게 이송하지 아니하고 그 밑줄. 자, 이송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죠. 지금 강도에서 절도가 되는 바람에 뭐가 됐어요? 이게 단독 사건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단독으로 해야 되는 사건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보면 단독 사건이 자, 합의부 관련되는 사건이 되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 합의부 사건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합의부로 보내야 돼요. 그냥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3인으로 구성되죠. 그렇죠? 자, 반대로 합의부에서 단독으로 변경됐을 때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합의부가 단독으로 보내줘야 되냐? 이 문제가 남았던 겁니다. 자, 재판 재발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합의부에 갔으면 합의부가 다 처리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5번에 공소장 변경 절차에서 절도죄로 공소사실 변경 밑줄 절도죄 공소사실 변경 이때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은 변경 전의 공소사실인 강도죄의 법정형이다. 아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범죄죠. 절도죄가 되겠죠.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3번을 쭉 읽어보시면, 자, 한국인 갑, 조선족인 을, 필로폰, 윌스 배처 공모했네요. 그러고 나서 외국에 가서 사서 국제 우편으로 송부했답니다. 이게 유시민 조카가 대발 밀수했던 그 사건의 실체하고 비슷해. 똑같아요, 지금. 자, 이후에 갑은 밀수 혐의로 홍콩에서 1년 동안 미결 구금됐다가, 자, 밑줄 쳐야 돼요. 미결 구금되었다가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답니다. 자, 외국에 나가서 유죄 판결을 받고 살았어요, 형을. 그러니까 한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기소가 됐겠지. 기소가 됐을 때, 자, 외국에 살았던 형은 어떻게 합니까? 필요적으로 산입하라고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을 통해서 재판이 개정된 거예요. 입법 개정돼서 필요적 산입 규정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 해당 규정은 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된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확정되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이처럼 본사처럼 미결 구금되었다고 외국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산입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다 이거야. 됐어요? 그래서 1번 보시면 홍콩에서 미결 상태로 구금된 1년의 기간은 외국에서 집행된 형에 산입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맞아요. 자,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4번도 이것만 보겠습니다. 사례만 하나만 읽어볼게요. 그 보기는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보시면, 자, 강도의 목적으로 밑줄, 첫 번째 줄에 강도의 목적으로. 첫 번째, 1층 안내실에 있던 그 밑줄. 자, 그곳에 있던 A를 핵칼로 찔렀답니다. 그러고 나서 밑줄, 모텔 2층으로 올라가 있다. 지금 장소가 변경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빼앗고 도주를 했다 하는 것이고. 자, 이때는 강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하나. 그죠? 장소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있잖아요. 피해자도. 그럼 그때는 당연히 개인적 법익의 피해 희생자의 수대로 그냥 판단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이번 보시면 자, 갑과 을은 다시 강도의 목적으로 밑줄이죠. 1층 안내실에 있던 거기 밑줄 쳐야 되겠죠. 우선 직원 C를 찔렀답니다. 그리고 곧이어 안내실로 들어오는 거기 밑줄. 모텔 직원 X를 핵칼로 위협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장소에서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는 장소에서 그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 개인적 법익에 따라서 각각 뭐가 된다? 강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도 상해는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위의 동일성을 인정하는 판례, 즉 상상적 경합을 인정했던 판례였습니다. 장소가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따라서 하나는 실경, 하나는 상경으로 갔던 형법 판례였습니다. 그 형법 판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관련되는 파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추후에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에 1번. 자, 항소심에서 이 단어가 나왔어요. 항소심에서. 거기 밑줄 쳐야 돼요. 그러니까 사례형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 사례형 문제가 나왔을 때 특히나 형사소송법에서는 제가 문제를 만든다 했을 때 일부러 하나 쟁점 만들려고 항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공판에서 절차나 제도에 있어서 항소심은 또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또 1심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소심은 무조건 긴장하셔야 되는 단어 표지입니다. 자,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해서 그 밑줄. 만약에 사례 문제로 나왔어요. 공소장 변경 신청했다 이렇게 나왔을 때 항소심에서 공소 변경이 가능한가부터 들어가야 돼. 이때 뭐가 나타납니까? 항소심의 구조적 성격. 속심이다, 사후심이다에 따라서 그 신급에서 공소 변경이 가능하다, 안 하다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공소장 변경에 의해서 단독 판사에 관할 사건이 자, 밑줄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그 합의부 관할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누구냐 이거예요. 단독으로 진행되다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차이가 뭐죠? 이건 2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2심이기 때문에. 아까 1심에서 단독 사건이 합의부 사건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합의부로 무조건 이송해줘라. 근데 이거는 2심이잖아요. 2심이라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처음부터 단독으로 진행됐다는 얘기는 자, 처음에는 뭐
시법 이렇게 됐다가 지법 지원. 자, 지원에서 진행하다가 지원 합의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때 뭐가 됐다는 거예요? 공수장 변경을 통해서 합의부 사건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죠, 여러분? 그냥 여기서 그냥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이게 원래부터 합의부 사건이었으면 여기는 어떻게 해요? 그냥 지법에서 판단하다가 지법 합의부가 되겠죠. 지법 합의부가 판단하다가 고등법으로 왔었어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럼 이 사건에서 어디로 보내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관할 위반이 된다고 봐야 되는지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학설, 즉 견해는 몇 가지일까요? 총 4가지입니다. 그냥 이거 그대로 판단해라. 여기서 하나는 처음부터 가게 해라. 처음부터 지금 잘못됐잖아. 처음부터 가게 해라. 2가지 견해. 그 다음에 지금이라도 2심에서 지금이라도 제자를 찾아주자. 고등법원에서 가능한다. 3번째 견해. 4번째 견해는 뭘까요? 그냥 관할 잘못됐으니까 관할 위반 판결하자. 4번째. 이렇게 4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판례는 고등법원으로 보내주라 이거예요. 왜? 그냥 그대로 2개는 너무 잘못됐어. 그렇다고 1심으로 보내면 재판의 신속성이 지금 해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2가지 이 부분을 절충하는 견해가 고등법원으로 이송하라는 견해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1번은 관할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다가 되는 거예요. 자, 2번에 토지 관할을 기준으로 현재 지인가 여부는 밑줄 공소 제기 시. 자, 3번 보시면 자, 이거는 1심입니다. 자, 합의부에서 단독 판사 관할 사건으로 있다가 자, 변경하는 이걸 해서 합의부는 그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합의부에서 단독 판사 관할 사건으로 변경됐답니다. 보내줘야 되나요? 합의부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단독 판사에게 재배정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자, 4번이에요. 자,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밑줄. 자, 토지 관할을 달리한다. 자, 수개의 관련 사건입니다. 관련 사건. 이때 벼가 심리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물 관할은 같고 토지 관할을 달리한다는 얘기예요. 토지 관할을 달리한다는 의미는 사물 관할은 같지만 토지 관할을 달리한다 이 말이에요. 사물 관할이 같기 때문에 같은 급수야. 그럼 걔네들끼리는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윗급 공통 직권 상급 법원이 결정으로 한 개의 법원으로 하여금 심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 한 개의 법원은 관할권을 갖고 있는 그 법원이야. 토지 관할 각각에 있는 그 법원이 될 겁니다. 자, 5번입니다. 자, 밑줄.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이제 급수가 달라요, 여러분. 급수가 다르니까 그 수개의 관련 사건에서 누가 결정한다? 급수가 높은 놈이 결정하면 돼. 자, 밑줄. 합의부는 결정으로. 나왔단 말이야. 이해되시겠죠? 이거는 병합 심리와 관련된 판례의 입장을 물어보고 있다. 자, 6번에 딴 거는 다 했던 부분이고 5번 보겠습니다. 자, 토지 관할의 기준인 현재지는 공소 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밑줄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고 밑줄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한다. 자, 현재지, 주소지, 고소지 뭐 이런 게 있죠. 토지 관할을 결정하는 기준이 이때 현재지의 개념과 관련해서 자,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 이게 뭐예요? 외국에서 범행을 저지르다가 체포가 돼서 우리나라로 인도가 된 겁니다. 범죄는 인도가. 그랬을 때 적법하게 들어왔다면 지금 네가 여기 있는 우리나라 이 구치소도 네가 여기서 얘기하는 현재지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소말리아 해적 사건하고도 관련이 있었던 판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은 이게 세월호 사건이죠. 세월호 사건인데 자, 읽어보죠. 자, 보시면 선박사고와 관련해서 갑, 선장을 1등 항해사, 병 2등 항해사였어요.
자, 그때 밑줄 강주지방법원에 지금 토지 관할이 강주지방법원이었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공소 제기가 됐대요. 그러고 나서 자 봤더니 사실상 그 범죄자가 있었던 그 부분의 토지 관할은 밑줄 강주지방법원 해난지원이었고 갑을병의 주소지, 거주지 그리고 현재지는 보니까 인천시 토지 관할이라고 볼 수 있는 밑줄 인천지방법원이었다 이거예요. 여하튼 강주지방법원에서 이쪽으로 땡겨오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땡겨올 수 있을까? 기억입니다. 갑이 자신의 피고 사건에 관해서 인천지방법원으로 이송 신청을 했을 때, 자, 갑의 가족들이 접견을 가기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요. 지금 재판 하나하나 매일 참석하기가. 그래서 인천지방법원으로 지금 이송 받고 싶은 거예요. 이송 신청을 했어요. 자, 강주지방법원이 인천지방법원으로의 이송 결정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 이게 뭐냐면 사건의 직권 이송이야. 사건의 직권 이송. 이게 언제 하는 걸까요? 현재지 관할지법원으로 이송하는 거예요. 현재지 관할법원의 이송이다. 뭐 때문에? 편의성 때문에 그래요. 편의성. 자, 그런데 그 성격이 뭐냐면 니은에 있습니다. 자, 법원은 갑을병이 강주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지금 사건 직권 이송 얘기하고 있어요. 이송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때요? 맞습니다. 왜? 법원의 재량이다 이거예요. 사건의 직권 이송, 특히나 편의성을 위해서 현재지로 보내는 그 이송은 해당 법원의 재량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 갑을병의 증거조사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토지 관할의 위반을 주장하면 밑줄. 자, 우선 밑줄은 증거조사 절차가 종료. 거기도 밑줄. 자, 여러분 증거조사 절차가 종료됐죠. 그 자체를 떠나서 피고인이 본안에서 재판정에서 실제로 진술을 했어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그 이전에는 관할이 문제가 있어서 이거 관할 위반을 여기서 못 받겠습니다 하면 받아들여 줬는데 피고인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다? 관할 위반이 그러니까 관할 위반의 하자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관할 위반 하자가 치유된다.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관할 위반과 관련된 판결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당연히 실체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리얼 부분은 아까 했던 그 판례입니다. 자, 그다음 8번 보겠습니다. 8번. 자, 기억. 피고인 갑의 A 사건은 밑줄 지방법원 본원 항소부에, 갑의 B 사건은 고등법원에 각각 계소되어 있어요. 갑은 대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고등법원에서 병합 심리를 받을 수 있다. 자, 병합 심리는 뭘 얘기한다고요? 어떻게 결정하나 이 얘기라니까요. 누가 결정합니까? 사물관할이 같은지 다른지를 봐야 돼. 다르잖아요. 누가 높죠? 신금이 고등법원이 높죠. 따라서 고등법원이 결정으로. 그럼 여러분 고등법원 결정으로 하고 누가 판단하나요? 누가 심리하나요? 누가 관할과 같나요? 여기서 고등법원이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이 결정하고 고등법원이 심리하는 거예요. 사물이 같을 때는, 사물 관할이 같을 때는 A 법원이 있고 B 법원이 있어요. 같습니다. 사물관이 같을 때는 어떻게 결정하죠? 공통되는 직권 상급법원이 결정해줘야 돼. A 법원이 판단할지 B 법원이 판단할지를. 그럼 누가 실제적 사건 판단을 누가 하죠? A나 B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사물관이 다르면 결정도 높은 신급 A가 하는 거고 판단도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 자, 이게 국참법에 나오는 그 조문인데, 자,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여러분 합의부 사건 같은 경우는 1심에서 합의부 관련되는 사건에서는 항상 물어봅니다. 재판부가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받기를 원하세요? 라고 무조건 물어봐야 돼요.
자, 그런데 1심입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1심 합의부 사건과 관련해서 국참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우선 더 중요한 거고, 이때 원한다고 얘기했어요.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배제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 해부 결정을 해서, 자, 그러니까 지원 합의부가 할 것인지 본원 합의부가 할 것인가 문제인데, 국참법에 보면 좀 더 큰 데로 가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미추. 그러니까 키워드 하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판단한다. 자, 디귿입니다. 여러분 그 소년 사건 아니죠? 소년 사건. 소년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 형사 사건으로 진행될지, 아니면 소년 사건에서 소년 법원 판사가 맡을지,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진행되는 게 처벌 수위도 달라요. 그래서 예컨대 그 미성년자예요. 당연히 뭐 만 14세 이상은 됐겠지. 그래서 형사 미성년자이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에 강제추행 사건이 있었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있었던 실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먹고서 이 학생들끼리 뭐 이렇게 스킨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막 옆에서 친구들도 막 서로 부추기고 그랬대. 그래서 막 둘이서 신나게 놀다가 이 여자애가 집에 가서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자기 그때 이제 분위기에 휩쓸려서 원하지 않았는데 했다. 어쩔 수 없다. 강제추행 당했다라고 주장했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애를 이제 제가 변호를 했었는데, 얘는 억울하대요. 분명히 여자의 그 어떤 묵시적인 합의나 다 합의가 다 있었고, 오히려 여자 쪽에 더 적극적으로 원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자기는 합의도 원하지 않는데요. 그냥 항상 무죄, 유죄를 다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선 애가 미성년자다 보니까 이 양재동에서 이제 가정법원을 가서 재판장에 섰죠. 섰는데 이 절차가 소년법 그 심판정은 뭐냐면 유무죄를 다투는 데가 아니에요. 유무죄가 다투는 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잘못을 했는데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이냐, 보호 처분 중 1호부터 10호까지 몇 호 처분을 내릴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 반성하냐? 그랬더니 자기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변호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의자가 아니라 학생이 너무 좀 할 것 같아서 검찰청으로 이 사건을 다시 송치해서 검찰에다가 저희가 의견서를 내서 이걸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기소를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할 사건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했더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소년 보호 사건에서 바로 이제 일반 형사 사건으로 보낼 수는 없어요. 검찰을 갔다가 검사가 이제 기소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경우에서 이제 그 재판부가, 판사가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유무죄를 다퉜을 때, 일반 형사 사건을 가서 유무죄를 다퉜을 때 유죄 판결을 나면 합의도 안 보잖아요. 지금 무죄를 다퉈야 되기 때문에 합의를 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칫하면 실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어린 친구를 갖다 그렇게 위험 리스크를 안게 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얘기하면서 살짝 힌트를 준 거예요. 크게 반성을 하면 많이 참작하겠다. 약간 그 느낌에 많이 방점이 찍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참작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결국에는 합의를 하고 이제 거기서 받아서 이제 1호 처분, 제일 약한 처분을 받긴 받았는데, 그냥 반대의 경우에, 여러분 반대의 경우에 일반 형사 사건으로 갔다가 판단 받으니까 이게 소년범 사건이야. 그럼 바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쪽으로 넘어가는 사건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될까요? 이건 바로 보낼 수가 있어요. 보시면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 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서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할 그런 사건이 아니다. 이건 소년보호 사건에서 판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바로 송치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리얼 보시면 단독 판사의 관할 사건의 공소 변경에 의해서 합의부 관할 사건의 변경이면 밑줄, 합의부 관할. 단독 판사는 밑줄, 관할 위반의 판결을 선고. 관할 위반 판결 선고는 안 해요, 기본적으로. 언제 합니까? 토지 관할 위반이 있을 때 그 권리자가, 당사자가 이 관할 위반 판결을 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그때서야 관할 위반 판결을 하는 거예요. 재판부가 이 당사자가 원하지도 않고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그냥 관할 위반으로 해서 종결하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법원은 재판해야지. 재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미음에 관할 이전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밑줄. 그러니까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없는 사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관할 이전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 하면 자, 그때 검사는 직권상급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은 신청할 권리. 자, 피고인도 마찬가지예요. 신청할 권리 있다. 자, 검사는 신청할 의무 밑줄. 피고인은 신청할 권리. 자, 이게 나왔는데 이 문제는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그 다음 9번 보겠습니다. 9번. 자, 9번 보시면 자, 다른 부분은 다 했어요. 4번, 5번만 보겠습니다. 4번, 5번. 자, 밑줄. 동일 사건이. 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는 뭐 병합 관할 이게 뭐예요? 수개의 사건이었어요. 기억나요? 수개의 관련 사건이었어요. 근데 4번의 지문은 동일 사건이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같은 사건이. 이전에는 다른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살인죄, 하나는 절도죄, 하나는 절도죄, 하나는 장물죄. 이렇게 절도죄는 A 법원, 장물죄는 B 법원에 있을 때 누가 관할권을 갖느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4번에서 물어보는 거는 사건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절도죄에 대해서 지금 A 법원에도 절도죄로 기소가 되어 있고 B 법원에도 절도죄로 기소가 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뭐예요? 관할의 경합이라는 거예요. 관할의 경합. 사건이 다른 게 들어가는 것과 동일 사건이 들어가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기 보시면 2번, 3번 선택지 보세요. 2번에 수개의 사건이 3번도 수개의 관련 사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표현이 달라요. 자, 그러면 4번부터 보죠. 자, 동일 사건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되어 있답니다. 자, 하나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하나는 고등법원에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자, 이때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법원 합의부가 심판한다 이거예요. 직권 상급법원이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사물관할에 지금 달리하기 때문에 사물관할의 높은 놈이 판단하는 거예요. 합의부 판단한다는 거예요. 합의부가. 자, 그 다음 5번에 동일 사건의 사물관할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수개법원이 계속된 때, 자, 그때는 관할 경우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걸 선착순 우선의 원칙이라. 먼저 법원에 기소된 놈을 먼저 판단하겠다. 자, 금방 한 부분은 사건이 여러 개냐, 사건이 하나냐. 사건이 여러 개일 때는 병합 관할의 문제다. 사건이 하나일 때는 관할의 경합의 문제다. 관할의 경합의 원칙은 두 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는 합의부 우선의 원칙, 둘째는 선착순 우선의 원칙이에요. 자, 10번은 다 생략. 자, 11번. 자, 이제 관할 끝나고 이제 제척 사유입니다. 제척입니다. 제척.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자, 기억. 제1심 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판사. 자, 1심 판결 밑줄. 자, 증거조사 판사 밑줄. 이 양반이 지금 항소심 재판까지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전심 제척 사유 중 7호. 7호 중에 어떤 거예요? 자, 7호에 보면 또는 이렇게 나와요. 그 재판에 기초되는 조사 심리의 관여. 그러니까 그 재판이라고 할까요? 그 재판? 그에. 자, 이때 여러분 7호라고 했을 때 항상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살해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7호가 아니라 7호의 전단이냐, 7호의 후단이냐를 잘 정확하게 주소를 설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기억의 경우는 전단이에요, 후단이에요? 증거를 조사한, 그러니까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되는 거예요. 사는 항소심이고 그 전 단계는 1심에 조사되는 기초되는 증거를 조사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제척사유가 된다. 니은입니다. 니은은 밑줄 치고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은 뭔가 이렇게 선거관리위원이니까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 재판에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X라는 거예요. 선거관리위원장은 X. 이 심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척사유는 아니다는 거예요. 후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디귿. 사건에 관해서 증인으로 증언한 사람이 통역인이 되는 경우. 증인으로 증언한 사람이 통역인이 되는 경우. 여러분, 법관이 그 당해 사건에서 증언을 했어요. 증인으로 서서 증언했습니다. 그 사람이 당해 사건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해당된 제척 그 파트에 보면 통역인도 이 제척 사유 이 부분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통역인이 그 해당 사건의 증인으로 섰다. 그래 했을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 그다음 리얼이에요. 약식 명령을 한 판사가 그 밑줄 쳐야 되겠죠. 약식 명령. 자, 그에 대한 정식 재판 절차에 항소심 판결 밑줄. 자, 정식 재판 절차 밑줄, 항소심 재판 밑줄. 객관식에서는 사례형도 마찬가지지만 약식 명령과 정식 재판은 판례가 보는 견해는 뭐예요? 동일한 신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척 사유가 아니다라고 봤어요. 그러나 정식 재판의 항소심은 신급이 또 하나 더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심이 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항상 이걸 함정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정식 재판에 그게 1심인지 2심인지를 항상 정확하게 보시라 이겁니다. 자, 미음입니다. 자, 미음에 보시면 재심 청구의 목적이 되는 확정 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그 재심 청구 사건에 관여하는 경우. 자, 재심 청구의 목적이 되는 확정 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그 재심 청구 사건에 관여. 자, 이 재심 청구 그 사건의 관할이 어딜까요? 그 신급이에요. 확정된 판결을 받았던 그 신급이에요. 자, 1심 판결이 확정됐어요? 자, 재심 사건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 1심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2심 사건을 그랬다면 2심에서 판단해요. 결국 동일 신급이. 따라서 제척 사유가 될 수 없다. 자,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자, 다음 중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자, 밑줄.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밑줄. 자, 이게 전심 재판에 관여한 법관인가요? 아니면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된 법관일까요? 가 문제됐던 판례예요. 구속영장은 전심 재판도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도 아니다. 이와 비슷하게 자, 구속영장. 구속에 관여했던 사람, 구속영장, 실질이죠. 그 다음 구속적부심, 그 다음 보석 허가결정, 체포 구속적부심에 관여했던 법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관여했던 법관. 이 법관들은 전부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심재판 그 기초되는 이 심리에 관여했던 법관이 아니다. 이 공통점이 뭐예요? 전부 다 사람의 인신에 대한 판단하는 그 절차죠. 사람 신병을 확보할 것이냐 말 것이냐와 관련된 판단이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재판 내에서는 제척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판례 입장이다.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전부 다 구속영장, 구속적부심, 보석. 그 다음 2번입니다. 2번 보시면 자, 약식 명령을 발부한 판사가 그 정식 재판의 1심이잖아요. 아, 이건 동일 신급이다. 자, 3번에 자, 약식 명령을 발부한 판사가 그 정식 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는 관여했는데 우선
여러분 약식 명령 갔다가 지금 2심이기 때문에 전심 재판처럼 보입니다. 지금 전심 재판에 관여했던 법관처럼 보여요. 근데 함정이 있어.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는 관여했으나 밑줄 그 판결에는 관여하지 않은 경우. 여러분 판결의 선고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판결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항소심 재판부로 이제 선정이 됐다가 인사이동날 이게 걸린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다? 경질이 됐거나 법관이 변경됐거나 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판결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그 판단을 하지 않았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자, 이 경우는 어떻게? 아까 그 법관과 관련된 이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법관과 관련된 제척사유 중에 친족 어쩌고 하는 부분이 있나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이면 제척사유예요. 통역인은 마찬가지예요. 친족 관계이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는 사실혼 관계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혼이 나오면 형사법에서는 사실혼이 나오면 무조건 답이 아니야. 그냥 친족을 보면 안 됩니다. 해당했던 판례가 제가 그랬잖아요. 형법에서 유기죄에서 그 보호 의무를 인정했던 그 판례는 사실혼 그 부부 간에도 인정했던 아주 예외적인 형태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부 다 법률론이야.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그 다음에 통역인이 정인을 출석. 하면 안 되죠. 정인 출석해서 했다.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13번은 보기만 보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자, 항소심 법원을 구성하는 법관 A가 공소 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형사소송법 제184조가 정한 증거 보존 절차에서 밑줄 을을 증인 신문하였더라도 이게 판례사안이거든요. 제척 사유가 인정된다 안 된다? 사유가 되지 않아요. 이게 왜 독특해 보이냐면 우선 여러분 증거 보존 절차 기억나시나요? 언제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증거 부분이 재판에서 현출될 때는 언제예요? 제1회 공판기일 때예요. 그때서야 가진 각종 증거나 이런 것들이 현출이 되고 부족한 증거나 이런 부분은 재판부에서 뭐 압수수색을 하든지 이렇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될 때가 있죠. 예컨대 성범죄에 관련된 사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거의 다가 파렴치 범이긴 하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피해자의 악의적인 진술에 의해서 성범죄 가해자로 확정이 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때 보통 성범죄 사건은 뭐죠? 피해자 진술밖에 없어요. 거의 은밀한 사적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가끔은 모텔에 들어갈 때 팔짱을 끼고 들어갔다든지 이런 관련되는 증거를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CCTV나 이런 동영상을 보존하는 기간이 엄청 짧아요. 근데 재판 기간 수사 단계를 길게 잡아가면 재판 단계에서 뭔가를 하려고 보니 검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잘 못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피고인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요. 이런 상황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 바로 증거보존 절차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이런 신청을 통해서 결정적인 증거 부분을 확보하라 이건데,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임 판사가 이제 선정이 돼요. 그러니까 증거 보존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 관련되는 그 수임 판사가 선정됐던 이 판사가 나중에 이 사건이 정식으로 기소가 되고 재판에 올라갔는데 그때 그 사건을 담당을 했다고 쳐봐요. 이게 제척사유에 해당될까 말까가 문제가 되는데, 자, 압수수색 검증 이런 걸 했던 사람입니다.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하고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건 기록을 검토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해당 판례에서는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독특했습니다. 사건의 실체적인 부분에 대해서까지 판단했던 것은 아니다. 판례가 내세우는 논거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데 이 판례는 기억하셔야 돼.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던 좀 독특한 판례였다. 자, 그 다음에 14번.
자, 형사소송법상 자, 기피,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거. 자, 1번. 파기 환송 전에 원심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에 재판에 관여. 이거 뭐예요? 환송 후니까 다시 같은 신급이에요. 동일 신급. 2번은 자, 법관이 당사자 증거 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한 증거 결정은 취소한다 하더라도 자, 그 사유만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데 해당한다고? 자, 기피 사유 해당됩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실제 나가서 형사사건을 해봐요. 피고인이 이 증인도 불러주고 저 증인도 불러주고 피고인은 너무나 억울해요. 근데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할 게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관련되는 사람 다 부르고 싶어요. 그럼 변호인이 그래요. 성격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 피고인이 한 요구 다 들어줘서 재판부에다가 A, B, C, D 증인 다 신청했단 말이에요. 다 받아줄까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준다고 지금 이것처럼 이거 불공평한 재판이에요. 이러면서 기피 신청하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이. 재판 말아먹는 거야. 재판장 화가 나서 세게 때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는 증거 신청 이 부분은 다 재량이잖아요. 증거 결정 부분은 재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공평한 재판을 하는 염려가 있는 때, 즉 기피 신청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3번은 당연히 자 3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같은 얘기고 4번 자 구속 적부심 아까 뭐라 그랬죠? 아까 사람의 신병, 인신과 관련되는 것은 제척 사유가 안 된다고 했죠. 보석, 구속 적부심, 구속 영장 실질. 자 5번에 기피 신청 기각한 결정 밑줄.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즉시 항고 부분은 형사소송법에서 가끔 등장하는 지문인데 자, 두 문제 하나 따드릴게요. 공상전 정식 기재. 자, 즉시 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상 전에, 생각 전에 정식으로 기재해라 이 말입니다. 뭐가 있냐면 공소 기각 결정. 저보다 기각 결정이에요 다. 그 다음에 상소 기각 결정. 그 다음에 증거 보전 신청 기각 결정. 그러니까 증거 보전 신청한 거야. 근데 재판장이 안 받아준 거야. 증거 보전 신청 기각 결정. 그 다음 정식 재판 청구를 했는데 그걸 기각된 거야. 정식 재판 청구 기각 결정. 기는 기피 신청 기각 결정. 쟤는 재정 신청 기각 결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기각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왜 즉시 항고, 보통 항고? 지금 아마 여러분 지금 4월달이죠. 4월달이기 때문에 아마 형사소송법에서 항고, 준항고, 즉 뭐 예를 들면 보통 항고, 즉시 항고 이런 부분에서 개념적인 게 조금만 약하거나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을 텐데 이런 부분은 무조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약한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즉시 항고가 뭐예요? 자, 보통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방법이 항고야. 항고. 그때 즉시 항고는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재판 그 집행 효과가 정기가 돼요. 이런 엄중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법률로 정해놔야 돼.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그래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공상 전에 정식으로 기재하라. 즉시 항고를 하려면 공상 전에 정식으로 기재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14번에 5번은 기피 신청 기각 결정. 기에 해당됐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6번 볼까요? 자, 갑은 협박의 피고인으로서 법관으로부터 자신에게 송달된 벌금 70만 원의 약식 명령서를 받았다. 협박을 한 사실이 없는 갑은 이상하게 여기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다. 정식 재판의 심리 중에 진범을이 갑의 성명을 사칭한 사실이 밝혀졌다. 자, 언제 밝혀졌습니까? 공판의 심리 중에
밝혀졌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이 사안이? 이걸 뭐라고 해요? 자, 해당되는 이게 공소장인데 이 부분에서 여기서는 이 사람이 누구죠? 먼저 이 사람 갑으로 되어 있네요. 자, 공소장에는 갑이라고 적혀 있어. 그죠? 그러나 실제 이 사건의 당사자는 을이었습니다. 실제 당사자는 을이었어요. 자, 을이 갑이라고 지칭했던 거예요. 우린 갑을 공소장에 적혀 있는 이 사람을 피모용자라고 하고 이렇게 실제 이 사건의 당사자 을을 모용자라고 합니다. 이처럼 자,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과 자, 실제 이 사건의 당사자가 다를 경우 사건의 당사자가 다를 경우 이 부분을 성명모용이라고 해요. 성명이 모용된 사건이다. 자, 이때 여러분 이 경우 피모용자가 갑이고 실제 이 사건의 주인공은 을이었을 경우에 해당되는 판례는 누구를 실제적 피고인으로 보죠? 판례는 자, 피모용자가 아니라 여기 적혀있는 이 사람이 아니라 실제 이 사건의 당사자인 을을 이 사건의 피고인입니다. 자, 피고인 특정은 을이다.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소장에 적혀있는 이 갑이라는 이 명칭은 뭐가 된 거예요? 오표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소장 변경이 아니라 표시 정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피고인을 표시 정정을 통해서 바르게 잡아야 된다. 을로. 자, 이랬을 때 표시 정정을 했어요. 그럼 갑은 어떻게 합니까? 공판정에서 지금 표시 정정을 해서 을로 바뀌었어. 그럼 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너 집에 가. 별도의 판결이 없습니다. 그냥 가. 집에 가. 사건과는 무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집에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게 지금 만약 약식명령서라면 어떻게 될까? 약식명령도 재판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자, 실제 사람이 지금 을이고 실제 이 사건의 당사자는 을인데 자, 갑이 지침자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갑이 실제 보니까 자기 이름이 여기 적혀있던 거예요. 피모용자 이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약식명령에 대해서 불복할 때는 어떤 절차가 있죠? 정식 재판 청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정식으로 재판 청구합니다. 누가? 갑이 정식 재판 청구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달라요. 여기서 나타나는 아까 공소장에서 일반 공판심리 성명모용 사건에서는 이 모용이 된 이 갑은 아무런 액션을 취한 사람이 없어요. 한 적이 없어. 그냥 이 종이 지면에 적혀 있었던 것 뿐이고 반면에 이 사건, 이 약식명령에서 이를 불복해서 정식재판 청구. 얘는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을 한 사실이 없어요. 라고 주장하려고 지금 했던 겁니다. 그럼 이 경우는 앞에 거하고 달라요. 앞에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정식 재판에서도 당연히 당연히 피고인은 을이에요. 당연히 을이기 때문에 을로 되고 을 부분을 표시 정정을 통해서 을로 바꿨어. 을로 바꿨어요. 바꿨으면 을에 대해서 판단하면 되죠. 문제는 이 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아까 전에 이 공소장에 있었을 때 이 사람 그냥 집에 보냈잖아요. 이때는 재판부가 액션을 취해줘야 돼. 왜? 갑은 재판에 관여한 왜? 정식 재판 청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실제 재판에 관여한 사람이에요. 이걸 형식적 피고인이라고 그래. 실제 이 사건의 당사자는 실질적 피고인이고 얘는 피모용자로서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라고 지금 청구를 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나마 소송에 관여한 흔적이 남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판결을 해줘야 돼. 어떻게? 너 나가. 이게 뭡니까? 공소기각 판결이에요. 자, 이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더 핵심인 부분이 있다. 또 까먹었는데 자, 이때 표시 정정을 통해서
을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을로 바꿨습니다. 자, 갑에서 을로 바뀌었어요. 갑은 어떻게 한다고요? 정식재판 청구를 했기 때문에 얘를 배제를 시켜줘야 돼.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 자, 그 다음에 을은 어떻게 할까요? 자, 을은 첫 번째 정식재판에서 그대로 판단한다 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이게 정식재판설이에요. 그 다음에 자, 을 입장에서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을이 실제 만의 당사자였다면 여러분 약식명령은 언제 하는 게 약식명령이에요? 벌금형 받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경미한 범죄를 처벌할 때 폭행, 주거침입 이런 거 할 때 약식명령 들어간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약식명령 기본적으로 서면 재판입니다. 서면 재판이에요. 그래서 이 을이 간단하게 약식명령으로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식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본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게 정식 재판을 보자는 견해도 있지만 판례는 약식 명령을 다시 발부해서 보내줘야 된다. 약식명령설이 있다는 거예요. 약식명령 절차에 따라야 된다는 약식명령 절차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판례는 약식 절차설의 입장이었다. 이 부분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명 모형 부분은 사례형에서 문제가 나왔고 만약에 나온다면 이제 약식명령 파트로 가는 이 문제가 나올 거야. 사례형 나온다면. 그래서 다시 한번 1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정식재판 절차에서 을의 성명 사칭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을이 실질적 피고인이기 때문에 검사는 어떻게 명의로 정정할 수 있다. 이건 똑같아요. 표시 정정으로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자, 검사가 공소장을 을 명의로 정정하면 갑은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법원이 갑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할 필요가 원래는 없는데 이건 약식명령에서 갈 때 이 당사자가 청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형식적 피고인이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해줘야 된다. 됐죠? 3번은 검사가 피고인의 을 명의로 정정하게 되면 법원은 본래 약식명령 전문과 함께 피고인 표시 결정을 을에게 다시 송달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약식 절차설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식 재판을 바로 이제 판단받게 하는 게 아니라 약식명령 정보는 보내준다는 거예요. 자, 4번에 법원이 을에게 약식명령을 적법하게 송달한 후에 을이 약식명령 송달받은 이후에 정식 재판을 별도로 청구해야 그때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을이 실제로 받고 그 부분에서 지가 불만이 있다면 그때 정식 재판 청구하고 오라 이거지. 그 다음 5번은요. 보시면 정식 재판 청구 기간이 도가되어 버렸어요. 이때는 갑은 정식 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권과 함께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정도만 간단하게 이 부분을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에 1번만 볼게요. 나머지 부분은 뒷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 1번은 법인이 피고인일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 진술 거부권의 주체가 된다. 배임죄에서 자, 법인과 관련된 법인이 타인 사무처리자예요. 그때 법인이 타인 사무처리자예요. 그때 회사가 잘못했어. 그때 배임죄의 사무처리 주체는 누가 된다? 배임죄 책임의 주체는 누가 된다? 대표이사가 된다. 기억나죠? 그 판례. 법인은 범죄 능력이 없다. 따라서 얘기하는 사람, 실제 사람, 법인의 대표자도 진술 거부권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자, 18번. 18번 앞에 부분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18번 문제 중에 본문에서 자, 며칠 후 있습니다. 가운데 며칠 후 을의 상속인의 고소로 경찰관서에서 조사를 받던 갑은 자신의 변호인의 신문 참여 신청 밑줄 변호인 신문 참여 신청 자, 담당 경찰관 P 수사상의 목적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 담당 경찰관 P 거기 밑줄 자, 그리고 거부 밑줄 자, 변호인 신문 참여권을 누가 거부하는지를 봐야 돼요. 주체가 여러분 실제 사건에서는 형사사건이 선임될 때 전화가 와요. 갑자기 뜬금없이 변호사님 저 지금 관악경찰서인데요? 막 이렇게 전화가 와요. 아 그래요? 그럼 알겠습니다. 저희가 갈 때까지 가만히 있으세요. 이렇게 하면 보통은 정기가 돼 있어. 신문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기된 상태에서 제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얘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뭐가 바빴는지 그냥 됐어 이렇게 하면서 바로 진행했던 사건이었어요. 누가?
경찰이 아니에요. 됐어요? 자, 이때 이게 가능할까요? 변호인 심리 참여권은 당연히 보호해줘야죠. 변호인은 뭐예요? 고유권이에요, 고유권. 그래서 법률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참여 제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당한 이유의 해석을 아주 엄격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문자 하나 따드리면 수사 방해. 변호인의 참여해서 피의자 신문 조사를 참여했을 때 이 자체가 수사 방해 위험이 상당히 높아. 고도로 높아. 수사 방해의 가능성. 수사 비밀, 기밀이 누설될 위험성이 높아. 이 같은 방두의 상황, 수사가 방해가 되고 수사 기밀이 누설될 위험이 상당히 높은 이 경우에 한해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뭐에? 제한할 수 있는. 그리고 관련된 판례를 보시면 변호인 신문 참여권 관련된 판례를 보시면 다 불법이야. 제한한 게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보십시오. 하나하나 그 관련된 판례들이 빈출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에 여러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밑줄 참여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거는 맞아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P가, 자, 동그라미 P. 행한 변호인의 신문 참여 거부 처분에 대해서 압수나 구금과 달리 그 직무 집행지에 관할 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게 X입니다. 자, 이게 준항고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주십니다. 준항고할 수 있다. 관할 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것을 준항고라고 그래요. 자, 이때 이제 여러분 나오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것들이 나옵니다. 재작년에 이 준항고 부분, 그러니까 재작년 맞네요. 재작년에 이 변호인 심리 참여권 제한 이 부분이 준항고가 나왔었습니다. 그전에 꼽았던 문제고, 자, 여러분 재판의 종류가 뭔지에 따라서 불복 수단이 달라져요. 그래서 재판 그 사례 문제에서 해당되는 뭐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나요라고 물어봤을 때,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고의 첫 번째 흐름은 뭐냐면 이게 해당되는 재판의 종류가 뭐지?부터 판단하셔야 돼요. 재판 종류가 여러분 알고 있는 게 뭡니까? 판결이냐 결정이냐. 두 가지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 판결이건 결정이건 간에 이 재판을 주재한 사람이 누구냐를 또 생각하셔야 돼요. 주재자가 누구냐, 그리고 재판의 종류가 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재판의 주재자가 법원일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재판의 주재자가 재판장 또는 수명 법관이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 금방처럼 수사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자, 이때 법원이 내리는 재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판결, 하나는 결정이에요. 자,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상소.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방법은 항고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방법은 항고가 있다. 그래서 항고 관련된 규정을 보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조문에 보시면 404조인가요? 그 다음 조문에 보시면 단서에 판결 전 소송 절차에 대해서는, 그러나 판결 전 소송 절차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살펴보시면 모든 재판에서 일어나는 결정은 전부 다 판결 전에 있는 소송 절차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 실익이 없잖아, 이거 실효가 이 제도에. 그래서 예외적으로 들은 것들이 정말 그 당사자에게 있어서 시의적으로 급속하게 이게 보호가 되어야 되는 그런 결정에 한해서는 항고를 할 수 있게끔 별도의 예외 규정을 또 두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금에 관한 결정, 보석에 관한 결정, 압수에 관한 결정, 압수물 함부에 관한 결정, 그 다음에 피고인에 대한 감정 유치에 관한 결정. 구금에 관한 결정, 보석에 관한 결정, 압수에 관한 결정, 압수물 함부에 관한 결정, 감정 유치에 관한 결정이에요. 이거 하나 결정들 하나 그 대상들을 보시면 구금이다, 보석이다, 이거 뭐예요? 사람 신병과 관련되는 거야. 사람 신병에 대해서 재판부가 바로 결정되는데 이 부분을 항고할 수 없게 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게 항고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압수, 함부, 이게 뭐예요? 재산권과 관련되는 거예요. 실제로 재판에서 보면 사기죄 이런 건데 거의 다 실형이 나와요. 제가 형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이스피싱 사건 같은 경우도 자기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죄 가담해서 뭔가 기능적 역할을 하게 되면 다 실형이 나와요, 요새. 자, 그런 것처럼 재판에 그 재산에 관한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항고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감정 유치는 뭐예요? 사람을 유치하는 거예요. 이것도 신변과 관련되는 거죠. 이 부분들과 관련된 결정들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 자, 두 문자. 구보, 압판유. 구보, 걸으면 압판유, 아파요. 구보, 압판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재판장 수명 법관이 한 결정에 대해서 이 사람들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결정에 대해서 준항고한다 그래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 지워버렸네요. 그다음 자, 수사기관의 결정이에요. 수사기관의 결정에 대해서도 준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도 사유를 제한해 놓고 있어요. 압수에 관한 결정, 구금에 관한 결정, 함부에 관한 결정, 이거죠. 변호인 신문 참여권에 관한 결정. 압구 한참. 압구 전까지 한참이다. 그래서 구보하면 아프다. 압구 전까지 한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사는 뭡니까?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경찰이, 수사기관인 경찰이 제한했기 때문에 뭐가 된다? 준항고의 대상이 된다. 이게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한참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한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